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은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쉽게 말하면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해가지고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간첩수사하면은 국정원인데 이 간첩수사를 매우 어렵게 하는 이런 국정원법 개정이 이 시국에 꼭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돈재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이시고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 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염돈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근데 아주 넥타이까지 메고 나오셨는데 작심을 하고 나오신 분이죠? 네, 저는 사실 뭐 요즘 편하게 운동화 신고 넥타이 안 메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게 만일 성안이 되면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축이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 알지 못하고 그렇죠. 또 참 무관심하시고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들 정말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국민들이 참 이 기회에 꼭 좀 이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넥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국정원법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 국정원법, 국정원 직무 범위를 축소하는 거죠. 거기엔 대공수사권 폐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인 통제,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통제라든가 아니면은 감사원의 통제라든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네, 통제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국가 주요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감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비밀 공작이라든가 무슨 대북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같은 거 그런 거 포함해서 다 정보를 주고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의 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뭐 중요한 기밀 사항을 제한 없이 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은 결국은 비밀 없는 비밀 정보기관이 되는 거죠. 모든 정보기관은 비밀스러워야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비밀의 장막을 그대로 치워보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벌칙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보통 범죄들은 대강 3년 이하 징역인데 국정원 직원들의 그 정치 개입 범죄는 대강 7년입니다. 7년 지금 돼 있는데 그걸 10년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공소시효도, 지금 공소시효도 10년인 것을 20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20년을 공소시효 늘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무기징역 범죄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렇죠. 살인사건이 15년이죠. 예, 25년이고요. 거기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25년은 늘었습니까? 네. 옛날에 15년인데. 그래서 벌칙을 대폭 강화를 해서 마치 범죄 집단을 다 다루는 것 같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명칭, 보통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면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 아마 국정원이 모르긴 몰라도 세계 한 절반 나라 정도하고는 정보 협력 관계를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많은 기관들이 모든 문서에서 우리를 이름을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름 바꾸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왜 바꾸는데 하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옛날 적폐청산이다 아니면 우리 여기 얘기하는 흑역사 청산이다. 불법행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정원이라는 것이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서열로 따지면 최소한도 8위 내지 12위 정도. 또 어찌 보면 국정원이 대북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세계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매우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그 명칭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만들면은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건 무슨가 하니까 미 CIA처럼 해외 정보만 다루는 그런 기관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임무, 기능하고도 맞지 않고 또 바꾸는 것 자체가 바로 국정원이 오랫동안 키워온 그 브랜드,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근데 이 정부범위 축소, 대내외 통제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범위를 확대하고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강화하고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거 이 5개를 다 합치면은 결국은 국가안보기구로서 국군과 함께 상벽을 이루는 우리 국가정보원의 위력을 약화시켜가지고 김정은만 기쁘게 하고 김정은과 연계된 남한의 반역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굳이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참 거북합니다만, 사실은 소리 있는 전쟁을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그런다면 국정원은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비밀이 유지가 되고 은밀리에 하는 거고 이제 그러나 국군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안보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지금 정부에서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 견제 균형을 위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서 견제 균형을 해서 이제 권력기관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국정원 아니면 뭐 경찰에 나눠져 있는 수사권을 그걸 경찰에다 몰아주는 게 그게 무슨 견제 균형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이 이제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국정원 법이 개정을 해서 국정원을 좀 권한을 축소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흑역사 청산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경찰에다가 넘기는 것이 그게 무슨 흑역사 청산의 바른 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도저히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우리 9.19 군사합의 마찬가지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래서 바로 북한하고의 화해 체제를 강화를 해서 뭔가 이루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정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정원 직원 모임이 결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모임이었습니다. 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국정원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줄여가지고. 네. 근데 이 전직 모임이라고 해 주십시오.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데, 저 광고 낸 걸 보니까,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밖에 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간첩을 못 잡게 한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느냐. 예컨대, 전두환 정권 직후에 이런 국정원법 주요 개정안이 제출됐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그 뒤에 이 민주화가 되고 문민화가 되고 해가지고 이 국정원이 정치적 힘이 별로 없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이 지금 몇 사람이나 구속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에 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로지 북한 정보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반역 세력 잡는데 간첩 잡는데 국정원이 고유의 정보가 있고 고유의 경험이 있는데 이걸 하나 지금 붙들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이 이념적 의도가 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이제 국정원 권력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이 지금 남은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간첩 잡는 권력, 그 권력을 했는데 모르지만 그렇죠. 권력이라기보다는 의무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국정원 국내 정치에도 개입을 했고 또 국내 정치 문제도 조금 다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조언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국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가히 틀린 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첩 잡는 의무를 가진 거 외에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권한이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무슨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의무화는 지닌 이 기관을 권력기관이라고 그래갖고 권력기관 개편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몰아갖고 약화시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1961년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 중앙정보부로서 발족을 했고, 그 뒤에 명칭이 5공화국 때는 국가안전기획부, 줄여서 안기부로 됐고, 네,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가정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위치는 이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그렇게 전문 사례죠. 국가정보기관이라고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일본은 국가정보기관 없죠 지금. 네, 일본은 국가정보기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북한 동방 정권으로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한때 군의주의 정부 시절에 정치 개입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게 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어버리고 국가보안법도 아주 많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국가정보원은 민폐를 끼칠 이유도 없고 이권도 없는 그런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했는데 여기에서 간첩 수사 기능까지 빼버리겠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런데 간첩 수사 기능만 빼면은 되느냐. 간첩 수사와 연관된 다른 정보 기능까지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조금 말씀하신 이제 국가정보기관이니까 상당히 권위 있고 또 세계 유례가 많지 않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은 건 정보기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대통령이 조언하는 정보기관이 있고 그다음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부서에 하는 그 정보기관인데 그 정보기관은 다 정보 통합을 위해서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에 바로 이제 그런 기관의 명칭을 저게 내셔널 아니면 센트럴 붙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CIA도 센트럴을 붙였고요. 대부분 나라들다가 이제 국가 수준의 정보를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을 국가 아니면 주항으로 당 이름을 붙입니다. 센트럴 아니면 내셔널로 붙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하면 굉장히 매우 작게 보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국정원에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지 못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라 그러면 CIA처럼 해외 정보만 다루는 기관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 염돈재 전 차장께서는 조금 전직이니까 말씀을 조심하셔야 될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받아본 느낌으로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이런 국정법 주요 개정안을 만든 것 같고 반대로 김정은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지 않고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세력이 이런 국정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못하고요. 단지 하나는 제가 지난달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보면은 국정원 아니면은 반국가 단체 이런 걸로 해서 대공사범으로서 조사를 많이 받은 분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억하심정보다는 많이 조사를 받은 분이 이 법안 작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반국가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점이 안 맞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국내외로 흔들리고 있고 특히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정권과 연동된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이 멋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그나마 국정원이 간첩 수사권을 가지고
이것을 견제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경찰로 넘겨버리면은 경찰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간첩 수사라는 게 매우 정교하고 그다음에 정보에 치중해야 되고 특히 국제 정보와 협력이 있어야 되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간첩 수사가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이 대공수사권 폐지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게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 기능에서 빼가지고 경찰에 넘기겠다는 거죠. 통째로. 아닙니다. 경찰에 넘긴다기보다는 이관이라기보다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폐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왜 그러니까 경찰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제도 다 갖고 있고 조직도 있고 다 갖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폐지하는 게 맞는데 이관이 아니고 폐지로 봐야 됩니다. 예. 폐지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정부에서 폐지한다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생길 거다. 예. 그러면 바로 경찰이 이관한다는 얘기 지나면 그런 그 의심을 안 할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제 정확한 용어는 폐지로 봐야 되겠다. 폐지로 봐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경찰에 넘기는 것이 경찰에만 하도록 하는 것이 왜 문제가 하니까 지금 북한 간첩의 90%가 전부 제3국을 통해서 예. 외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행적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간첩 협의자를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첩 그 수사를 위해서는 국내 정보도 필요하고 해외 정보도 필요하고 그다음 북한 정보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 또 어떻게 통신 정보 이런 과학 정보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이버 정보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야지만 예. 이제 간첩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무슨 북한 대남 공작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요. 북한에 무슨 협조자가 있어가 북한 공작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로 알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진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기관은 국정원뿐이다. 그러니까 바로 간첩 잘 잡을 수 있는 기관, 간첩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을 왜 놔두고 왜 경찰만 그렇게 하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하는 아니, 일입니다. 간첩 수사래야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게 좋죠. 경찰도 해야 되고, 검찰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수사, 군대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 군데 해야지. 간첩 잡는 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은 여러 부서에서 하도록 해야지. 경쟁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 일을 가장 잘 해온 국정원. 그래서 북한 공작기관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시기에 뭐 김현희 대한항공 폭파 김현희 사건을 조사를 잘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이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빼버리면은 그와 연계돼가지고 국정원의 다른 기능까지 좀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단원기도 물론 같이 약화가 되고요. 그다음 또 여기 국정법 개정안에 예. 대공수사를 제외하고도 정보 공개 범위 확대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그 통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또 경찰이 맡으면 안 된다는 몇 가지 추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가 하니까 오랫동안 간첩 잡고 하는 것들이 국정원에서는 지난 60년간 많은 기술과 뭐 정보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된 축적돼 정보. 있죠. 그리고 이 60년 동안 그 축적되어 오는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경찰에도 지금 경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보안부서를 30% 정도 감축시켰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검찰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 지금 공안부라는 것이 역할에 그게 달라졌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많은 공안 검사들, 베테랑 검사들이 다른 데로 보직이 예. 이동이 돼서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대강은 한 30% 정도 대공 역량이 적어졌다고 예.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하고 바로 이제 반국가 사범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고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간첩 이외에 국정원이 하는 게 대테러 업무가 있죠? 네, 대테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대테러라는 것은 테러리스트를 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테러리스트나 간첩이나 그 경계가 불분명한데 간첩 수사는 안 되고
테러리스트는 잡아라 이거죠 지금. 근데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 완전 좀 모순이죠.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거 무슨 의미가 하니까 테러리스트는 북한 테러리스트는 없고 다른 국제 테러리스트만 있다. 네. 그런 전제하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참 웃기네요. 네. 아니 범인을 잡으면 이게 강도인지 살인인지 알지. 강도 추적하기도 전에 예? 간첩은 잡지 말고 테러리스트는 잡아라. 반역자는 잡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국정법 개정안에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간첩 수사를 이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니까 정보 수집도 국가보안법상 국가유해 요소에 대한 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고, 그래서 단 북한하고의 연계된 그런 반국가 행위에만 그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연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제일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옳은 건데, 그걸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정보 수집하지 말라는 얘기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러리스트가 봐야지 북한 테러리스트인지 그렇죠. 제3국 테러리스트인지 아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 기능, 즉 국가안보 기능이죠.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머리를 상당히 쓰기는 썼는데, 이 전문가들이 보면은 되게 웃기는 거고, 그죠?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이 세계는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거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관심 속에서 이게 통과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아, 그렇죠. 제가 사실 공직생활 오래 한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 또 공직자들이 그사이 국가의 이해로운 걸,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석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선의로 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악의로 일부러 좀, 위험하게 비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봉사, 간첩이 활개치도록 하기 위한 국정원 무력화,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꾸기 위한 어떤 대한민국 제도의 파괴, 이런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참 거북합니다만, 저로서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시기에 이게 왜 필요한가? 그렇죠. 합리적인 그 설명을 저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한 10만쯤 되니까 수적으로는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경찰이라는 것은 공개 조직 아닙니까? 공개 조직. 공개 조직에다가 다른 건 민생, 치안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보사고는 다루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 안보사고는 다루는 별도의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데서 안보사고는 FBI가 다루지 폴리스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 그 10만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보안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국정원 수사관 역할을 하는 보안경찰인데, 보안경찰이 2017년도에 620명 되던 것이 많이 한 30% 가까이 25% 정도 감축을 해서 지금은 이제 474명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474명이 한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사람들 거의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한 민주당하고 정의당에 그 세미나 해갖고서 이 보안경찰마저 축소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미있는 것이요. 재미있다고 보기보다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경찰에는 안보수사심의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안보사범 수사를 하는데 심의회가 이거 수사할 건가 말 건가 조사를 심의하라는 거죠. 그런데 심의원이 경찰 요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깥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무슨 별 사람들이 더 와갖고 그러면 그게 보안의 누설이 안 되겠습니까? 간첩 수사를 반공개적으로 한다 이 말이네. 반공개가 아니라 거의 공개적으로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보라는 것은 비밀이고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정보기관은 그 뭐 행정기관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행정기관. 행정기관이고 관료화된 안보기관이 되는데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엉터리 군대가 관료화된 군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월급쟁이 군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스라엘 군대처럼 항상 임전태세를 갖춘 군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국정원도 딱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국정원이라야 겨우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남한의 종북 자익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가 있는데 이 법률 개정안의 목표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의 발톱이죠, 발톱. 네. 이 사자로 말하면 네. 발톱을 빼가지고 사자로부터 발톱 빼고 이빨 빼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진짜로 국정원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무슨 어떤 군인의 경각심, 또 사명의식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저희들은 옛날에 그렇게 국정원에 들어갈 적에 장남은 뽑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차남만 뽑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들어올 때마다 너의 목숨은 나라를 위해서 바칠 각오를 하라는 거고 저희들은 또 그런 그 모집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적어도 결의를 갖고 이제 저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없게 되고 또 비밀 정보기관이라는 것이 바로 행정기관화 되고 관료 조직화 되면은 이러면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는 겁니다. 1987년 11월에 김현희가 대한항공기를 폭파시키고 바레인을 통해서 로마로 출국하려고 할 때 바레인 경찰이 일본 외교관과 합세해가지고 딱 잡으니까 앰플 깨물어서 자살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있었던 김성일이는 죽고. 김현희가 왜 자살을 했느냐 하는 것은 북한에서 교육받기를 그때는 안기부니까. 안기부에 잡혀가기만 하면은 고문받고 해가지고 죽는다. 차라리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공작원이 보기에는 안기부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두려움의 대상, 이게 굉장한 안보 역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이름, 장면까지 바꿔가지고 대외 무슨 안보 뭡니까? 대외 안보 정보원입니다. 완전히 무슨 어제 경제연구소 비슷한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CIA, FBI, 영국의 MI5, MI6 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신뢰도가 있는데 그까지 지금 디터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지금 브랜드 가치까지 없애겠다고 하니까 아주 철저한 국정원 무력화, 철저한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 이걸 국민이 막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네, 전혀 흔히 이렇게 제가 그 대학에서 정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국가적인 지혜가 결집돼서 정말로 그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국정원법 개정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정말 국가 안보의 큰 축을 무너뜨린다 그럴까 변화시키는 이런 그 국정원법 개정안인데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이래갖고 그게 참 문제입니다. 참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국정원 직원들이 무슨 뭐 이권에 관계한 적이 없는 가장 깨끗한 공무원이거든요. 그죠? 국정원 직원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이름도 내지도 못하고 항상 익명으로 정예를 불태워야 되는 이런 분들이 요새 돈을 좀 모아가지고 광고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정원 지금 창설된 지 한 60년 됐지만 전직 직원들이 현직 원장의 방침에 반대하는 활동, 반대하는 정도가 어떻든지 그건 별개하고 반대하는 활동한 것이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또 국정원이라는 직원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무슨 애국심이라든가 무슨 이런 안보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정원이 평생 동안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 거기서 조직에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권위, 조직의 직책 이런 것을 매우 존중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워왔는데 이번은 정말 아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고 하는 나라 걱정
또 국정원이 이러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국정원 걱정, 또 우리의 명예, 우리 소중하게 지켜온 일생 동안 지켜왔던 이 명예를 다 뭐라 그럴까,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거 열흘 만에 저희가 회원이 한 1200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강원회가 이럴 돈도 한 1억 가까이 그 모아졌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여러 개 낸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저 5만 원 이하로. 진짜 눈물겨운 돈입니다. 네, 다들 눈물겨운 광고입니다. 다들 그래도 연금 받았고 사는데 뭐 그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감대가 상당히 넓게, 그리고 또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보통 바깥에서 국정원 나쁘게 보다가도 일단 국정원장이 된다든지 뭐 그 요직에 들어가면은 그 가까이서 본 국정원 직원들의 그 노고를 보고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금 국정원 원장 박지원 씨나 박선원이라는 분이 거기 지금 기조실장 이런 분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까? 글쎄, 그거 이제 참 그렇게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11.6이 나가서 그 국정원 옛날 정보부 없애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정보부장을 조금 해보시고 그렇죠. 대통령을 해보시니까 이 조직이 하는 일이 이렇구나, 이거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뭐 그 이제 전두환 괜찮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가장 그 옛날 안기부의 탄압을 받았다나 이런 생각해서 정보 손발을 다루고 이렇게 하겠다고 국정원 폐지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외 정보만 다루는 이런 것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와서 보니까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측근인 바로 김기섭 기조실장을 갖다 놓고 철저히 파헤쳐 봐줬는데 결국은 국정원을 손대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제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공약이 해외 정보처럼 만들다는 그 선거 공약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국정원이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의식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참 그렇게 밖에서 보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더 민주화 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는 그렇게 했다. 알고는 못하지. 알고는 못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하나 저희가 감사하고 또 이런 것은 바로 국정원 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셨지 정쟁의 대상, 무슨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전혀 보시지 않았다. 그건 참 존경할 만하죠. 근데 수사권은 그렇고 정보 수집을 하는데도 북한과 연계된 경우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그게 현실 속에서 가능합니까? 그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고 하니까 북한하고의 연계성, 이걸 밝히는 것은 그게 간첩이냐 아니냐, 단순한 방과 사범이냐 아니면 간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건 수사를 해서 제일 막바지에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테러 마찬가지로 테러 제3국 테러냐 아니면 북한 테러냐 하는 것도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고 북한하고 연계된 그 경우에만 그걸 하라.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 무슨 정보가 이게 북한과 연계된 정보와 남한의 좌익과 연계된 정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저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간첩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간첩 수사는 못하게 했잖아요. 간첩 수사도 못하죠. 그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하지 말라는 거지. 안보 관련 정보 수집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하지 말라고 뭐 그랬겠습니까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던 남한의 어떤 반국가 조직으로는 대표적인 게 산호맹입니까? 네, 그렇죠. 1990년대 초에 최대 그때
정말 대한민국 그 수립 이래 최대 반국가 단체라고 그랬죠. 예. 36명. 제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게 조국 전 그런 관계는 있었고. 네, 그분이 아마 그때 관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2013년 이렇게 있었던 이석기. 예. 뭐, 내란 음모 사건이다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 내란 선동 사건으로 이렇게 줄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경우에도 북한하고 연결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국정원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보 수집도 하지 말라는 거죠. 정보 수집도 하려면. 수사는 할 수 있죠. 지금 간접 수사는 할 수 없지만은 반국가 단체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정원이. 반국가 단체도 아까 북한하고 관계된 그것만 정보를 할지 수사는 못 합니다. 반국가 단체 중에서 북한의 지령만 받는 단체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수사 못 하죠. 왜 못 하죠? 그건? 예? 그건 간첩 사고. 아니, 대공 수사권이 없으니까. 대공 수사권은 그 범위까지도. 그런데 대강은 이제 수사를 조금 할 수 있다는 것은 테러리스트. 예. 아니면은 그것도 정식 수사가 아닙니다. 예. 어찌 보면 조사의 성격이 깊은데요.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조직 범죄라든지 아니면 산업 스파이 이런 것들은 지금 그래도 사법 경찰권을 조금씩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 정보는 전혀 어떤 경우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대로 되면은 국정원은 갖고 있는 그 조사 권한이라는 게 말이죠. 조사권을 준다 그러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게 말이죠. 아주 무섭습니다. 국정원이 가지는 조사권이라는 것은 바로 환경부 직원들이 하는 무슨 폐기물 감시, 그 다음에 무슨 공원 관리, 국립공원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현행 보면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요즘 재미있는, 재미있다 그럴까, 이런 우스운 일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조사만 할 건, 건강보험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 도저히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거 있죠. 스포츠윤리센터도 이제 그냥 조사권만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도저히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래갖고 지금 그 건강보험관리공단 수사권 부여하는 법률은 8월 18일 날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권을 확대하면서도 간첩 수사권은 폐지한다. 그렇죠. 축소한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수사권하고 조사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간첩 수사를 하는 국정원은 수사권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거죠. 개정안에서 느끼는 거는 간첩에 대한 애틋한 보호 심리하고 간첩을 수사하는 이 국정원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 하여튼 두 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 법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인데다가, 이런 국정원을 무력화 시켜놓고 또 국회 통제, 감사원 통제, 내부 통제, 이걸 또 더 강화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완전히 꽁꽁 묶고, 그 다음에 세장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국정원은 이제 국회 통제, 국회 정보위원회를 활용하는 그런 통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안보 분야 정보 수집 시 국회 정보위원회 승인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안보위협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전통적인 안보협의 군사위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안보위협이라는 것은 경제, 산업 스파이, 무슨 요즘한테 팬데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신안보위협에 속하는데, 그런 거 정보 수집하려고 그러면, 그런 건 이제 필요한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정보 수집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산업 스파이도. 지금 그럼 이걸 수사 못하게 돼 있습니까? 정보 수집 못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법에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 수집하려면은 허가를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고 그다음에 그것도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안보위협이라는 것이 이미 1970년대 초반기부터 논의됐던 안보 이제 현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그러니까 뭐 정보활동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니까 그런데 그런 주침도 승인을 받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니까 국정원에다가 이제 정보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건 국정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외부인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추천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 제가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정보위원회에서 딱 이제 내리매긴 사람이 가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한다. 이러니까 통제가 강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통제는 지금도 감사의 회계 감사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세한 회계 감사는 안 받지만 회계 감사를 받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계 감사 실질적인 세부적인 회계 감사를 정보 감사를 못하는 것은 이제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 결국은 상세한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감사원이 요구할 적엔 모든 정보, 쉽게 얘기해서 북한 대북 정보 수집하는 거라든가 비밀 공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감사원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말이죠. 모든 그 비밀 유지를 위해서 다른 기관의 그 감독은 배제하고 그렇죠. 정보위원회를 통일하기 위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효율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정보위원회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정보위원회 통제도 받고 감사원의 통제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중감시네. 네, 이중감시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 바로 정보위원회 설치 그 목적과 배치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부 통제는 더 강화하고. 네, 내부 통제도 정보감찰관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정보감찰관은 국정원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반드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감찰관이라는 것은요, 국정원의 속사를 가장 많이 아는 그런 그겁니다. 그렇죠. 회계 검사도 다 할 수 있고, 업무 감사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여신 위법 사항이라든가 윤리 이런까지도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볼 수 있는 게 감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감찰관을 외부 사람을 갖다 옮겨 놓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공식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하는 정보기관의 사례로는 외국에 가면은 이제 냉전 시대 때 미국 CIA가 있고, 영국의 MI5, MI6가 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정보기관을 운영했느냐 보면은 우리 정보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사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통제 받습니까? 모사는 이렇게까지 통제 받지 않죠. 이런 통제 다 그렇게 받으면은, 이스라엘은 정보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적으로는 회계감사 같은 거, 이렇게, 어쩌면 어느 정보기관이나 외부 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뭐라도, 정보의 출처, 그 다음에 정보의 수집 방법, 이런 데 대한 보안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정보요원들 신분, 내가 만일 그거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보원 신분, 인텔리전스 아이덴티티 프로텍션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공무를 통해서 정보원 그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이 누설하게 되면 5만 원 이하 벌금, 5만 달러 이하 벌금. 감옥 갈걸요? 감옥 가죠. 감옥도 가죠. 아마 부시 행정부 때 최인희 부통령의 비서실장인가 누군가가 이 CIA 비밀 요원의 이름을 노출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네, 가봉 대사인가 무슨 윌슨 대사라고 하는 그 대사는 그 부인이 그 CIA 비밀 요원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이라크 핵 관련 정보 그것이 좀 왜곡됐다 이렇게 그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대사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 부인이 CIA 비밀 요원이다. 그래서 바로
부통령도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비서실장이 처벌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에 있는 모든 그 중요한 사람들, 뭐 다 조사받은 건 물론이고, 부시 대통령도 실십분간 특별검사의 사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마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정보 공개한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정보 공개 제도, 정보를 조금 의회 의원들한테 조금 많이 공개하는 것도 이런 전제하에서 그게 가능해진 거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 요원은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이 정보 요원은 음지에서 뭐 정보 수집을 하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납치도 할 수 있고 암살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드가 하는 게 요새 이란 핵 개발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1971년에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촌을 기습해가지고 11명 죽인 검은 블랙 세프템버를 2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모조리 다 죽이고 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정보기관이고 그게 모사드인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보기관이지만 뒤로는 암살기관이거든요. 네, 그 마찬가지. 이게 불가피하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보기관이 한국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이게 게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법 지켜서 할 수 있느냐? 아니, 법 지킬 바에야 정보기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적을 상대로 법을 지킬 적이 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도 법을 지킬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정보기관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또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보기관의 자율성,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또 거기는 또 언론이 협조를 안 합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엔 달라졌는데, 영국 정보기관장은 영국에서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걸 알면서 안 쓰는 거죠. 네, 알면서도 언론이 MI5, MI6 장은 안 썼다고. 네. 최근에 그 관리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또, 모사드 부장은, 수상이 그쪽에서 우리나라 대통령택인데, 대통령한테 직통 전화를 걸면 꼭 바로 만납니다. 1대1로. 예. 독대를 하죠. 그렇죠. 1대1로 만나주는 전통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국정원이 모사드식으로, CIA식으로, 어떻게 보면 KGB식으로 활동해야 될 국가정보원을 요렇게 정교하게 올가매고 해체하고 그 기능을 해체한 거 가만보니까 이게 무슨 횟감 만드는 고기 잡아가지고 국정원이라는 이 고기를 회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반 국민들께서는 대강 이제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지. 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의 생명, 존립의 위험이 왔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최선을 다해서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무슨 일을 해서라도 국가의 존립을,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어느 나라는 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로 인정한 것이 바로 정보기관이거든요. 또 실제 일을 하다 보면은 외교 교섭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걸 갖고 전쟁을 선포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중간 그걸로서 만드는 것이 바로 비밀 정보기관이에요. 거기는 엄격하게 이제 비밀이 유지돼야 되고, 또 그 활동할 수 있는 충분히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비밀 활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밀 정보기관이 바로 비밀 없는 비밀 정보기관이 돼버린다. 그럼 그렇게 되면 누가 국정원에 뭐라 그럴까, 공자원이 되겠습니까? 누가 협조자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보기관이 우리하고 정보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바로 완전히 무력화가 되기 쉽죠. 국정원은 음지의 전사라는 말대로 사실은 그 자체가 전투 조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을 때도 완전히 군인처럼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런 든든한 국가정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5천만의 불침번이라고요. 네. 국가정보원이 잠들면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하는 이런 건데,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을 아끼고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국정원을 어디 동사무소 같은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선진국일수록 정보기관을 어떻게 보호해주느냐는 얘가 영국 정보기관인데, 영국에는 자기가 정보기관에 근무했다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컴퓨터의 원리를 개발했다고 하는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알란 튜링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암호 체제를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때 관여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학자로서 큰 공을 세웠는데, 네. 그 뒤에 이 사람이 동성 연애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50년대 영국에서는 동성연애는 감옥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선택을 줘요. 화학적 거세를 하겠느냐, 아니면은 감옥에 가겠느냐. 화학적 거세를 선택을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조사를 받을 때 자기가 그런 정보기관에 근무하면 좀 선처를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딱 막아요. 그 형사가. 그거 말하지 말라고. 네. 안 봐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정보기관을 보호하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 정보기관의 역사가 일천하니까 이렇게 좀, 좀 애처롭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유명하는데, 이스라엘 모사드 자체 요원들이 우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사회가 모사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모사드가 국가를 위해 한다는 이런 깊은 신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해외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이 전부 모사드를 도와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옛날에 1950년대 유대인 학살했던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갔지 않습니까? 모사드가 납치했잖아요. 납치돼서 갔는데, 모사드에 제보를 해준 것도 바로 아르헨티나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였었습니다. 이래서 바로 어찌 보면 정보활동이라는 거 하고 또 국민들하고 이런 것들은 참 물과 고기와 같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또 국정원 명칭까지 바꾸고 이래갖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더더구나 이제는 권력도 없고 이런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국정원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국정원 요원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할 수 없이 도와주면 몰라도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도와주는 사람 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보 능력도 현저하게 약화되죠. 그래서 참 명칭 하나 바꾸는 문제도 그냥 그렇게 쉽게 바꿀 일이 아닙니다. 정말 국정원에 대한 그런 국민들, 또 해외 교포들, 재외 교포들, 이런들에 하면 신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참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브랜드 가치라는 그 말이 탁 머리에 오던데요. 네. 국정원이라는 또는 안기부라는 정보부라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데, 근데 이 대외 이름도 외우기 힘든 대외 안보정보원. 참 이름도 참 희한하게 대외 안보 정보원입니까?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은 지금 삼성이 브랜드 가치가 세계에서 4번째인가 5번째인가 해가지고 800억, 그 가치로서 800억 달러 가치가 있다는데, 국가정보원이라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삼성도 여러 가지 국가의 큰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에 기여했지만, 정보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기여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된 이유는,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그렇게 된 이유는 1990년대 초반기부터 북한 핵 문제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핵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그렇다고 무슨 덴마크, 런던, 스웨덴, 스웨덴, 무슨 영국, 이런 나라들이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무슨 요원들을 많이 양성해서 데스크를 운영한다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최고 지도자한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이슈니까. 글로벌 이슈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정원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 정보기관들이 의존할 그게 없었는데 이제 북한 핵 문제 이후부터는 상당히 의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북한 그 요원들이 무슨 여러 가지 뭐 암살도 잘 저지르고 밀수도 하고 테러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직 범죄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니까 세계에서 그 감시를 북한 요원들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능력으로 다 감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낭비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이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저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접촉해서 딱 얘기해보면 실력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 지금 그 GDP에 지금 걸맞는 최소한도 세계 8위 내지 10위 정보기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동안에 지난 30년 동안 북한 정보를 많이 국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쌓여진 브랜드 가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방문했던 외국 정보기관 지도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 참 브랜드 가치가 일거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보부 시절에 정보부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나오고, 안기부 시절에 또 안기부에 가서 조사받고 조선일보에서 쫓겨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 안기부가 이 정치 개입한 적 없고, 언론을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91년인가 90년에 개정된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개, 네. 그건 뭐, 한두 개 그런 거 빼고 조직적인 이 권력 남용이 없는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네, 30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이 순화가 된 겁니다, 순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뭐 손대겠다는 거는 이건 절대로 대한민국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쪽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한 게 아니라면은 국정원을 이렇게 난도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걸 장게 상세하게 알시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죠. 이것도 환영할 리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김정은일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좋아할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무슨 반역 세력이죠. 주사파 출신 반역 세력, 반체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염돈재 전 차장께서는 국정원 그만두시고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원장 하시고 또 독일통일의 교훈이라는 또 책도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국정원의 존재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하나의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국정원이 지향하는 것도 자유통일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헌신이죠. 네, 그렇죠. 그건 뭐 민족적인 과제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국정원의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을 많이 보면은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뭐 정보 뭐 공개 범위를 한다든가 이것도 다가 이제 국정원이 불법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원장 임명할 적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동의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의무화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 출신 그런 사람들 안 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국정원법을 보면은 부당지시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당지시를 그렇죠. 했을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어떤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 다시 건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바깥 경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또 경우에 미국 정보기관은 어떻게 된가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안 되면은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정보위원회에다가 그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내부 절차 복잡한 거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상사고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그것이 심리적으로 주는 위축감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국정원을 정말 무력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정도로 정치 개인 단절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국정원 부당 지시 받은 사람 또 아니면은 그렇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렇죠. 그 정보위원회 해서 거기서 직접 조사를 하면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세계 다른 나라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일을 해놓고도 자기 자랑을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2017년 초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공작원이 대낮에 김정남물 그냥 동부등 걸로 입을 막아가지고 죽게 했을 때 수사를 말레이시아 경찰이 하는데 이 경험이 없으니까 헤맬 때 우리 정보원이 국정원이 상당히 도와줬다 그래요.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약품이 어떤 약품인가, 그렇죠. 누가 쓰는 약품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보내서 뭐 그러면 또 자랑을 할 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하면은 정치에 개입했다. 옛날 정보부 시절 이 기억만 가지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국정원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PR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사드는 합니다. 그죠? 모사드는 합니다. 그 비밀을 지키면서도 어떤 때는 자기들 한 거를 막 책으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몰렸는데 어쨌든 국민이 발 뻗고 잘하면은 국정원을 강화를 해야 되고 간첩 기능을 이렇게 삭제하는 것은 이 자체가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 염 선생 하신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될 텐데 무슨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이번 하는 일들은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저희가 시위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하고자 하는 일은 뭐 그렇다고 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겁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알린다. 국민들 아는데 그냥 알리기 힘보고니까 언론들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중파 방송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언론인들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국민들한테 우선 국민을 알려야 된다. 신문은 어떻습니까? 신문은 반응이 없습니까? 아직도? 신문도 요즘은 이제 몇 신문들이 많이 중앙일보 같은 거 그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이제 이종찬 원장님 그것도 특집도 인터뷰도 게재를 했고 또 이런 것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을 기사를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낸 거 아닙니까? 그 기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한번 하면 안 좋습니까? 네, 그거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해서 그 설명회도 하고 이제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선 널리 알고 그렇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한 일이 있고 맞다 그러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국민이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듣는 것은 또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도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국정원 하는 일은 참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정보사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스파이는 화려하고 그렇네요. 성공한 스파이는 따분하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스파이는 알려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첩보사에 나오는 게오르기 김이라든가 무슨 조르게 같은 조르게라든가 그 마타하리라든가 이거 다 실패한 스파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상당히 미화가 되고 그런데 성공해서 소리도 없이 성공하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첩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서 이제 그런 첩보원들한테 안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고 성공한 스파이들이 하는 일은 스파이 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감사도 받아야 되고 심사 분석도 해야 되고 그것도 영수증도 처리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007이 나오는 것보다는 따분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정보본부의 속성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 위대한 문명 건설을 했는데 이 문명이라는 게 법치고 제도입니다. 제도는 국가 기구일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국군이라든지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다 제도인데 그 제도 중에서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이 정보기관입니다. 이 정보기관이라는 이 제도를 파괴하려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는 사람은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문명 파괴입니다. 국가 파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서 느끼는 게 이건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명 파괴고 이건 야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제도라는 것이 사회에 발전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이렇게 돌아보면 참 국정원이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했던 일들, 저희들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잣대로만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경제도 북한의 열세였었고, 군사도 또 열세였었고, 그 다음에 또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튼튼한 안보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것 참, 저희는 늘 두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평가하는 분들은 바로 그걸 현재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그건 오만입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는데 단적인 예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은 미국 정보기관 같은 건 산업 스파이 하지 않거든요. 예. 미국은 부분적으로 그런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슨 정보기관의 업무로 그렇죠. 내세우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걸 잘 모르고 그 산업 정보 수집하는 예. 외국 정보기관들이 얘기하는 불법 활동하는 것만 산업정보 활동하는 거지.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과학기술처 해야 되고 그렇죠. 산업정보를 해야 되고 무역성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또 한편에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국가를 들어서 그러자면 나이jel이나 가봉이나 말이죠. 예. 이런 나라에 공직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뭐 스파이 해서 잘 뭐 하는 좋은 기술을 훔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겠습니까? 아직 포기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정보용이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그랬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죠. 그거 했던 그렇죠. 사람이 이거 국가에 기여하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 뭐 정보기관의 정도는 아니라도 또 내가 이거 갖고 그 평가도 못 받고 잘못하면 사건이 터지면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도 국가를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잣대로 봐서 나쁘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다. 그래서 그때 과오를 조금 뭐 저희들은 많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후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라지만 옛날을 평가하는 데서는 너무 현재 잣대로만 하지 말고 그 시대 상황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참모 조직 보면은 서열상 작전보다 정보가 먼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작전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1967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1대3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게 선제 공격에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공군기지를 아침에 교대 시간에 폭격을 해가지고 30분 만에 300대의 전투기를 다 부숴버림으로써 사실상 그 전쟁은 30분 만에 끝난 건데, 이건 정보의 성공인데, 그 뒤에 1973년에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 때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늦게 수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개전 8시간 전인가? 그때 수집을 해서, 이때는 선제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선제 공격 당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한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쓰느냐 마느냐까지 고민에 몰린 적도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안보 정보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스파이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저희들은 뭐 늘 이렇게 옛날 정보부, 무슨 안기부, 이제 국정원이 이렇게 또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인식받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나를 위한 일이라면 또 저희 직업적인 일이라면 그것을 뭐 숙명으로 알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국가정보원을 그렇게 개인 사람 평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하지 않다. 국민들께서 국정원 하신 일을 잘 모르시고 또 뭐 얘기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민주투사들이 그렇게 핍박받은 민주투사들이 이 조직을 그냥 왜 그냥 놔뒀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또 사람들이 제대로 좀 정신이 막혀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후배들 보면은 참 미안하고 또 안 됐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겁니다. 결국은 국민이 국가정보원을 살리느냐 죽느냐 죽이느냐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은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허물해질 것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이걸 좀 무리하게 개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구 분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서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이? 여당 전부 다입니까? 그 서명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명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아니, 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할 때 서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개정안을 발의할 때. 개정안을 발의할 적에 김병기 의원이 그 할 적에 서명한 분은 50분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제 명단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단 공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나중에 한번 그 좀. 이낙연 총리도,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 걸기 운동해야 됩니다. 이 발의한 사람들을. 네, 그 너무 인위적으로 하면 또 오히려 또, 정부를 또, 뭐랄까, 입장 곤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그렇죠. 국정원이 개혁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내걸었고요. 오직 그걸 위해서 하지 다른 목적도 없고요. 또 그거 우리 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집 갖고 뭐 그냥 우리 주장만 이렇게 뭐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거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출연한 것도 사실 오늘 아까 처음 얘기한 거 넥타이 이렇게 메고 오면서 저희는 정말 간절한 우리 정말 1200 모인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전직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다 가입하지 않은 많은 직원들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좀 실상을 제대로 아시고 그리고 좀 국정원을 제대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간절한 소망을 담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국정원은 국민보호, 국민은 국정원 보호. 네, 그거 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